이 팔찌, 11년 전 그날 수진이가 차고 있던 바로 그 팔찌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서울 강남구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55세 김태호 회장은 검은색 벤치에서 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완벽하게 달인 정장 차림이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늘 하나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아니, 정확히는 마음이 무거웠죠. 11년째 변하지 않는 일상이었거든요. 회사 일로 바쁘게 지내지만 머릿속은 항상 한 아이의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현장 관리자들이 우르르 달려왔어요. 하지만 김태호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는 한 젊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22살 박지은. 그녀는 자신의 몸무게만큼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메고 있었어요.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지만 포기할 기색은 전혀 없었죠. 오히려 더 단단한 표정으로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김태호의 발걸음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저 뒷모습이, 저 어깨선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지은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김태호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죠. 11년 전 그 아이와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선, 심지어 눈썹을 살짝 찌푸리는 버릇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아빠, 나도 아빠처럼 큰 회사 만들 거야. 10살 수진이가 아빠 무릎에 앉아 말하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진지한 표정을 짓곤 했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관리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김태호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온 신경이 저 여자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지은이는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시멘트 포대를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고 다음 포대를 가지러 갔죠. 그 모든 동작이 김태호에게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녀 쪽으로 향했어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말이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1년 만에 느끼는 이런 떨림이었어요. 저기, 실례합니다. 김태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렸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네, 무슨 일이시죠? 지은이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김태호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목소리 톤까지 수진이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성숙한 목소리였어요. 아, 그냥 혼자서 무거운 걸 나르시길래. 실제로는 수없이 많은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이름이 뭔지, 어디서 왔는지, 부모님은 누군지. 하지만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은이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정장 입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느껴졌죠. 아마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말이에요. 김태호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눈길을 뗄 수가 없었죠. 지은이가 일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습관, 무거운 걸 들 때 살짝 혀를 내미는 버릇, 모든 게 수진이와 똑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가 작업복을 벗었어요. 그 순간 김태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작은 분홍색 팔찌가 보였거든요.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팔찌, 작은 하트 모양의 장식이 달린 분홍색 팔찌. 김태호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11년 전 수진이에게 생일 선물로 사준 바로 그 팔찌였거든요. 아빠, 이거 정말 예뻐. 평생 안 뺄 거야. 10살 수진이가 팔찌를 받고 기뻐하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 작은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던 그날, 수진이가 사라진 날도 그 팔찌를 차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관리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김태호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온 신경이 저 팔찌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녀가 점심을 먹는 동안 김태호는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팔찌를 더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하트 모양 장식의 작은 흠집까지 모든 게 기억 속의 그 팔찌와 일치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김태호는 현장에 머물렀습니다. 평소 1시간이면 끝나는 점검을 8시간 동안 한 거죠. 그녀의 모든 행동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팔찌가 정말 수진이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오후 6시, 그녀가 퇴근 준비를 했어요. 낡은 가방을 메고 현장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김태호는 뒤따라가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 팔찌가 계속 눈에 밟혔어요.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회장님?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김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팔찌는 분명 수진이 것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김태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눈빛, 그 목소리, 그 뒷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 팔찌. 11년 동안 꿈에서만 봐왔던 딸의 흔적이었죠. 커다란 집에 혼자 돌아온 김태호. 수진이의 방은 11년 전 그대로였어요. 인형들, 책상, 침대. 모든 게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혹시 딸이 돌아올까봐 손 하나 대지 않았거든요. 책상 위에 놓인 10살 수진이의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사진 속 수진이도 그 팔찌를 차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너무 닮았었거든요. 확인해야 해. 확실히 알아야 해. 김태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팔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어요. 11년 동안 수없이 많은 혹시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김태호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팔찌 생각만 났거든요. 작은 하트 모양 장식, 분홍색 끈, 모든 디테일이 기억 속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면서도 정장을 입으면서도 머릿속엔 오직 한 생각뿐이었죠. 오늘은 더 가까이서 더 확실하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김태호는 일찍 현장에 도착했어요.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시간이었죠. 차 안에서 기다리며 손목 시계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시 50분.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김태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어젯밤 내내 그려왔던 그 모습이었거든요. 손끝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죠. 이번엔 처음부터 그녀를 지켜봤어요. 현장에 들어서는 걸음걸이, 동료들과 인사하는 모습, 작업복을 입는 자세. 하나하나가 김태호에게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그녀가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려 할 때였어요. 집중할 때마다 살짝 혀를 내미는 버릇을 보였거든요. 김태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수진이도 똑같은 버릇이 있었어요. 아빠, 이 수학 문제 너무 어려워. 숙제에 집중하던 수진이가 혀를 살짝 내밀며 문제를 풀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바로 저런 표정이었죠. 똑같은 각도로, 똑같은 타이밍에. 김태호는 벽에 기대야 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외모, 버릇, 그리고 그 팔찌까지. 기억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11년 전 4월 14일 일요일. 김태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죠. 그날 아침도 이렇게 맑았었어요. 아빠, 빵 사러 가자. 엄마가 딸기잼 바르는 빵 사달라고 했어. 10살 수진이가 김태호의 손을 잡으며 졸랐어요. 하지만 김태호는 급한 회사 일이 있었죠.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해야 했거든요. 수진아, 아빠는 일이 있어. 엄마랑 다녀와. 김태호는 수진이의 손을 놓았어요. 아이의 실망한 표정을 보면서도 일을 우선했죠. 그때만 해도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1시간 후 수진이는 엄마와 함께 동네 빵집으로 향했어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그 팔찌를 차고서 말이죠. 김태호는 서재에서 서류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아내가 혼자 돌아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말이죠. 여보, 수진이가 없어졌어요. 그 순간부터 김태호의 인생은 지옥이 되었어요. 경찰서, 수색대, 전단지. 11년 동안 단 하루도 수진이를 찾지 않은 날이 없었죠.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니 눈앞에 그녀가 있었어요. 11년 전 그 아이와 너무나 닮은 모습으로 말이죠.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태호는 용기를 냈어요. 어제보다 더 가까이 다가갔죠. 그녀의 팔찌를 더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손끝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시간 그녀가 그늘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김태호는 자연스럽게 근처로 갔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하트 모양 장식의 작은 흠집까지. 정말 수진이 것이 맞았어요. 아빠, 팔찌가 긁혔어. 어떻게 해? 수진이가 자전거에서 떨어지면서 팔찌에 작은 흠집이 생겼던 날이 기억났어요. 김태호가 괜찮다고 달래줬었죠. 그 흠집까지 똑같았습니다. 이제 확신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가 수진이었어요. 11년 만에 찾은 딸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팔찌 어디서 구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김태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네, 이거요? 그녀가 자신의 팔찌를 내려다봤어요. 순간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죠. 마치 기억을 더듬는 듯한.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디서 났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오래전부터 차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조금 경계하는 듯한 표정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김태호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죠. 김태호는 좌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죠. 오래전부터라는 말이 중요했거든요. 11년 전부터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날도 김태호는 하루 종일 현장에 있었어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 했죠. 점심 먹는 방식, 동료들과 대화하는 모습, 심지어 웃는 소리까지. 오후 3시쯤 그녀가 목이 마른 듯 물을 마셨어요. 그때도 특별한 버릇이 있었죠. 물을 마시기 전에 항상 2모금 정도로 나누어 마시는 거였어요. 수진아, 왜 항상 조금씩 나누어 마시니? 아빠, 이렇게 마시면 더 시원해. 수진이도 똑같은 방식으로 물을 마셨었어요. 항상 2~3번 나누어서. 김태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후 6시, 그녀가 퇴근 준비를 할 때 김태호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이제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됐어요. 회장님,
내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운전기사의 질문에 김태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준비해야 할 게 있어. 중요한 일이야. 그날 밤 김태호는 수진이 방에 앉아 있었어요. 11년 전 사진들을 꺼내놓고 오늘 본 그녀의 모습과 하나씩 비교했죠. 닮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해야 해. 김태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감정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11년 동안의 그리움이 착각을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 아이가 수진이라는 걸. 그날 밤 김태호는 수진이 방에 앉아 있었어요. 11년 전 사진들을 꺼내놓고 오늘 본 그녀의 모습과 하나씩 비교했죠. 그러다 아내 은영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보, 수진이를 찾았을 것 같아. 김태호는 아내 사진에게 혼잣말을 했어요. 은영은 수진이가 사라진 후 4년 동안 견디지 못했죠. 딸을 찾겠다며 밤낮으로 거리를 헤매다가 결국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졌거든요. 수진이만 찾으면, 수진이만 돌아오면 다 괜찮을 거야. 은영이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은영은 그 자리에 없었죠. 김태호는 아내와 딸을 모두 잃었던 거예요. 그 후 8년 동안 김태호는 정말 혼자였어요. 집은 너무 커서 더 외로웠고 수진이 방과 은영의 방은 그대로 둔 채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죠. 이제 은영이한테도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겠어. 김태호는 은영과 수진이 사진을 나란히 놓고 다짐했어요. 이번엔 진짜야. 과학적으로 확인해서 확실히 할 거야. 감정이 아닌 정확한 방법으로 딸을 찾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11년의 그리움과 8년의 외로움을 끝낼 때가 온 거였죠.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김태호는 평소와 다른 옷차림으로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정장 대신 캐주얼한 셔츠와 면바지를 입었죠. 너무 격식을 차리면 경계할 것 같았거든요.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평소처럼 현장에 들어섰어요. 오늘따라 더 피곤해 보였죠. 어깨가 약간 굽어 있고 발걸음도 무거웠습니다. 김태호는 가슴이 아팠어요. 저렇게 어린 나이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할까 싶었거든요. 김태호는 용기를 냈어요. 지은이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있을 때 다가갔죠.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혹시 커피 드실래요? 하나 더 샀는데 못 마실 것 같아서요.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김태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죠. 며칠 전부터 자꾸 자신을 지켜보던 그 사람이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저는 커피 안 마셔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김태호는 그 속에서 약간의 떨림을 느꼈어요. 지은이가 커피를 거절하면서도 계속 김태호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걸 봤어요. 마치 뭔가 익숙하지만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김태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어렴풋이라도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전 10시쯤 지은이가 혼자서 철근을 옮기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명백히 혼자 하기엔 너무 무거운 작업이었죠. 김태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말과 동시에 철근의 한쪽 끝을 들어 올렸어요. 놓으세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예상보다 훨씬 날카로웠어요. 주변 작업자들이 돌아볼 정도였죠. 김태호는 당황해서 철근을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도와드리려고. 저는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특히 정장 입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요. 지은이의 눈에 분노가 서렸어요. 하지만 김태호는 그 분노 뒤에 숨겨진 상처를 읽을 수 있었죠.
어린 시절 무슨 일을 겪었길래 저렇게 방어적일까 싶었어요. 야야, 무슨 일이야? 50대 초반의 현장 팀장 장영수가 다가왔어요. 20년간 현장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죠. 지은이를 딸처럼 아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팀장님, 괜찮아요. 그냥 지은이가 말을 흐렸어요. 회장님, 지은이 좀 내버려 두세요. 얘는 특별해요. 장영수가 김태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에 김태호는 더욱 궁금해졌죠. 특별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면에서 특별한가요? 얘는 정말 열심히 살아요. 남들보다 2배는 일하거든요. 점심시간에 장영수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은이가 오후에는 다른 곳에서도 일한다는 것이었죠.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해요. 아침에 여기서 일하고 오후엔 그쪽으로 가죠. 주말에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더라고요. 김태호는 가슴이 메어왔어요. 22살 어린 나이에 왜 그렇게 일만 해야 할까요? 할머니 때문이에요. 키워주신 분인데 요즘 많이 아프거든요.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요. 장영수의 말에 김태호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혈육도 아닌 할머니를 위해 저렇게 고생하고 있었던 거죠. 혈육은 아니신 거네요? 어릴 때 할머니가 걷어주셨대요. 근데 지은이가 그 할머니를 친엄마보다 더 따라요. 김태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만약 지은이가 정말 수진이라면 11년 동안 이런 고생을 한 거였죠. 자신은 큰 집에서 편안히 지냈는데 딸은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오후 2시 지은이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김태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봤습니다. 혹시 교통비라도 필요 없어요. 지은이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하지만 김태호는 포기할 수 없었죠. 김태호는 멀리서 지은이를 따라갔어요. 그녀가 지하철을 타고 강북구의 한 종합병원으로 향하는 걸 봤죠. 40분이나 걸리는 거리였어요. 교통비만 해도 하루에 얼마나 들까 싶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지은이는 청소 아주머니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어요. 김태호는 멀리서 지켜봤죠. 지은이가 복도를 청소하는 모습,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는 모습, 모든 게 성실했어요. 김태호는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청소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말이죠. 3시간 후 지은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김태호를 보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어요. 정말 힘드시겠네요. 혹시 저를 따라오신 건가요? 왜 자꾸 제 앞에 나타나는 거죠? 지은이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역력했어요. 김태호는 당황했죠. 너무 성급했나 싶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걱정이 되어서. 걱정이요? 저를 왜 걱정하시는데요? 김태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당신이 내 딸인 것 같아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은이가 미친 사람으로 생각할 테니까요. 그냥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대단해 보여서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지은이의 반응을 보며 김태호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혼자 살아왔구나 싶었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이고 남의 도움을 거부하는 거였어요.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김태호의 제안에 지은이는 더욱 화가 났어요. 왜 자꾸 그러세요? 저희를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이유도 없이 남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태호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딸을 도와주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었거든요. 이유를 말할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었죠. 그냥 좋은 일 하고 싶어서요. 다른 사람 도우세요. 저는 괜찮아요. 지은이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김태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11년 만에 만난 딸인데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었어요. 지하철에서 지은이는 생각에 잠겼어요. 왜 저 사람이 자꾸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그리고 왜인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어요. 처음 본 사람인데 말이죠. 집에 돌아간 지은이는 할머니 이순자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할머니, 요즘 이상한 아저씨가 자꾸 나타나요.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조심해라, 지은아.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내심 불안했어요. 혹시 지은이의 진짜 가족이 나타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11년 동안 감춰온 비밀이 들통날까봐 걱정됐어요. 그날 밤 김태호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직접적인 접근은 실패했죠.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더 자연스럽고 의심받지 않는 방법 말이에요. 김태호는 밤늦게까지 계획을 짰어요. 어떻게 하면 지은이가 경계하지 않고 자신을 받아들일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이 복잡했어요. 한편 지은이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 같은데 확실하지 않은 꿈이었죠. 넓은 집, 따뜻한 아빠의 품.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다 잊어버리곤 했어요. 새벽 5시, 김태호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오늘은 다른 접근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지은이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였죠. 김태호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어젯밤 세운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었죠. 이번엔 직접적인 접근 대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시도하기로 했거든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평소처럼 7시 20분 지하철을 탔어요. 항상 같은 칸, 같은 자리에 앉는 습관이 있었죠. 김태호는 미리 같은 칸에 타서 자연스럽게 마주칠 기회를 노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호가 먼저 인사했어요. 지은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죠. 또 그 사람이었어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자주 마주치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출근하시는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네, 일찍 나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제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김태호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지은이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는 걸 봤죠. 아니에요. 저도 좀 예민했나 봐요. 요즘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스트레스가 좀 많았어요. 지은이가 예상외로 속내를 털어놓았어요. 김태호는 가슴이 뛰었죠. 드디어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어떤 병이신가요? 치매 초기래요. 가끔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태호는 그 모습에서 어린 수진이를 봤죠. 무서울 때마다 이렇게 목소리가 떨렸었거든요. 그럼 더 힘드시겠네요. 혼자서 돌보시는 거예요? 네. 다른 가족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사셨나요? 김태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지은이는 잠시 멈칫했어요.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글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김태호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기억이 없다는 것은 트라우마의 증거일 수도 있었거든요. 몇 살까지 기억이 없으신가요? 10살 정도요? 그저는 정말 안개 같아요. 가끔 꿈에서 본 것 같은 장면들이 떠오르긴 하는데. 김태호는 숨을 참았어요. 10살. 수진이가 사라진 나이였거든요. 어떤 꿈이요?
김태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죠. 큰 집이요. 정원이 있는, 그리고 따뜻한 아빠 같은 사람이 나오는 꿈이에요. 그 순간 김태호는 전율이 흘렀어요. 자신들이 살던 집에는 정말 큰 정원이 있었거든요. 그 아빠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은데 다정해요. 저를 안아주면서 노래를 불러주는 꿈도 꿔요. 김태호는 울컥했어요. 수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바로 그 목소리 톤으로 말이에요. 저 여기서 내려야 해요. 지은이가 일어서려고 할 때 김태호도 따라 일어났어요. 저도 이쪽이에요. 함께 걸어갈까요?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꿈을 자주 꾸세요? 어릴 때부터 계속요. 할머니는 그냥 꿈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생생해서 때로는 진짜 기억인 것 같기도 하고요. 김태호는 확신이 더해갔어요. 저런 구체적인 꿈이 단순한 상상일 리 없었거든요.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나 싫어하는 음식이 특별한 게 있나요? 딸기잼이요. 이상하게 딸기잼만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태호는 소름이 돋았어요. 수진이가 제일 좋아했던 게 딸기잼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딸기잼 발라준 빵을 먹었었죠. 걸으면서 지은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관찰했어요. 신경 쓸 일이 생기면 오른쪽 귀를 만지작거리는 버릇, 생각할 때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기울이는 습관. 모든 게 수진이와 똑같았어요. 어제 선물을 준비했었는데 드리지 못했네요. 김태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수진이가 좋아했던 작은 머리끈이 들어 있었어요. 뭔데요? 그냥 작은 거예요. 받아보세요. 지은이가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작은 노란색 머리끈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죠. 이거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동네 문구점에서요. 왜요? 김태호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그 머리끈은 수진이가 쓰던 것과 똑같은 걸로 특별히 주문한 거였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지은이는 머리끈을 만지작거리며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기억에 편린이 스치는 것 같았죠. 꿈에서 본 적 있나 봐요. 그 반응을 본 김태호는 이제 확신했어요. 지은이가 수진이가 맞다고 말이에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할 차례였죠. 혹시 시간 있으실 때 커피 한 잔 어떠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요? 당신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에 대한 이유도요. 지은이는 김태호의 진지한 표정에 당황했어요. 뭔가 중대한 이야기일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에 현장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동의했어요. 사실 그녀도 궁금했거든요. 왜 이 사람이 자꾸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말이에요. 그날 오전 내내 김태호는 지은이를 더욱 자세히 관찰했어요. 웃는 방식, 화날 때의 표정, 동료들과 대화하는 모습, 모든 게 수진이의 성격과 일치했어요. 12시 정각, 둘은 현장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지은이는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이었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요? 먼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DNA 검사를 해보신 적 있나요? 지은이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DNA 검사요? 왜요? 혹시 진짜 가족이 따로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 없나요? 김태호의 말에 지은이는 불안해했어요. 할머니 말고 다른 가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할머니가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하지만 기억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10살 이전의 기억이요.
김태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은이를 너무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11년 전에 제가 딸을 잃었어요. 10살 때 사라졌죠. 김태호의 고백에 지은이는 숨을 멈췄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를 당신이 제 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살았어요. 지은이는 펄쩍 뛰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할머니가 거짓말할 리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할머니도 모르시는 걸 수도 있어요. DNA 검사만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사과하고 물러날게요. 김태호는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은이는 혼란스러워했어요.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인지 모르게 이 사람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정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억지로 뭔가를 요구하지 않을게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김태호의 진실된 눈빛에 지은이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긴 힘들 것 같아요. 김태호가 일어서려는 순간 지은이가 말했어요. 내일 답을 드릴게요. 그날 밤 지은이는 평생 해보지 않았던 고민에 빠져들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 거였죠. 그날 밤 지은이는 한잠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김태호의 말이 맴돌았거든요. DNA 검사, 11년 전 사라진 딸, 당신이 제 딸일지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왜인지 마음이 흔들렸어요. 새벽 5시 지은이는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평화롭게 잠든 할머니를 보며 복잡한 생각이 들었죠. 정말 할머니가 자신에 대해 숨기는 게 있을까요? 22년 동안 함께 살면서 느낀 사랑이 가짜일 리는 없었는데. 지은아, 미안해. 미안하다. 할머니가 잠꼬대를 했어요. 지은이는 가슴이 철렁했죠. 뭘 미안해 하시는 걸까요? 평소에도 가끔 이런 잠꼬대를 하셨는데 오늘따라 더 신경 쓰였어요. 할머니, 저 어릴 때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침을 먹으며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죠. 갑자기 그게 왜? 그냥 궁금해서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널 데려온 거야. 너는 너무 어려서 기억 못할 거고. 이순자 할머니는 11년 동안 해왔던 말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렸죠. 뭔가 이상했어요.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지은이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말을 의심하게 됐어요. 정말 모든 게 사실일까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김태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표정이었죠.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해보겠어요. DNA 검사. 지은이의 대답에 김태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지금 바로 갈 수 있어요? 김태호는 이미 모든 준비를 해놨어요. 검사를 받을 병원도 예약해놨고 빠른 결과를 위한 특급 서비스도 신청해놨죠. 이렇게 빨리요? 오래 기다리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서요. 검사는 간단했어요. 면봉으로 볼 안쪽을 살짝 긁는 것만으로 끝났죠. 하지만 지은이의 마음은 전혀 간단하지 않았어요. 이 작은 검사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었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3일이 걸렸어요. 그 3일 동안 지은이와 김태호 모두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지은이는 할머니를 더 유심히 관찰했고 김태호는 매 시간마다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드디어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확률로 부녀관계가 맞습니다. 김태호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11년 만에, 정말 11년 만에 딸을 찾았던 거예요. 김태호는 즉시 지은이에게 전화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지은이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정말이에요. 당신은 제 딸이 맞아요. 김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거든요. 수진아. 갑자기 김태호가 지은이를 그렇게 불렀어요. 11년 동안 부르고 싶었던 이름이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11년 동안 널 찾았어. 정말 11년 동안. 아빠라니. 지은이는 당황했어요. 수진이라는 이름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수진아, 아빠야. 진짜 아빠야. 김태호는 지은이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본능적으로 손을 뺐죠. 아직은 너무 급작스러웠거든요. 죄송해요. 아직은 좀. 아니야, 괜찮아. 아빠가 너무 성급했구나. 김태호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죠. 그냥 11년 만에 널 찾아서 너무 기뻐서. 지은이는 복잡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빠라니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도 있었어요. 저는 아직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해도 돼. 무리하지 마. 수진아, 네가 없는 동안 아빠는 정말. 김태호는 11년 동안의 고통을 털어놨어요. 매일 밤 잠들지 못했던 이야기, 전국을 다니며 찾아다녔던 이야기. 정말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김태호의 진실된 눈물을 보며 지은이의 마음도 흔들렸어요.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을 그렇게 찾았다니. 할머니 외에는 누구도 자신을 그렇게 걱정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가끔 꿈에서 아빠를 봤어요. 따뜻하게 안아주는. 수진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많이 힘들었지? 김태호는 딸의 지난 11년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컸는지, 뭘 좋아하는지, 무슨 꿈을 갖고 있는지. 할머니가 잘해주셨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말을 멈췄어요. 갑자기 할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할머니는 뭘 알고 계신 걸까요? 지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함께 가서 물어보자. 아빠가 같이 갈게. 수진아, 이제 혼자 힘든 일 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김태호는 딸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11년 동안 못해준 아버지 역할을 이제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은이는 여전히 할머니 걱정이 컸어요. 가자, 수진아. 모든 걸 다 알아보자. 김태호는 지은이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11년 만에 딸과 함께 걷는 길이었죠. 지은이도 이상하게 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가 네가 살던 곳이구나. 김태호는 지은이가 11년 동안 살았던 작은 집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딸이 이런 곳에서 힘들게 살았다는 게 마음 아팠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김태호를 보자마자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죠. 할머니, 진실을 말해주세요. 지은이는 DNA 검사 결과지를 할머니 앞에 내밀었어요.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순자 할머니는 결국 무너졌어요. 11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이 아저씨가 정말 네 아빠구나.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11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길에서 울고 있던 지은이를 발견했던 일,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가족이 나타나지 않았던 일. 처음엔 정말 너를 찾아주려고 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가 거짓말하신 거예요? 지은이가 화를 낼 때 김태호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수진아, 진정해. 할머니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을 거야. 김태호는 딸을 달래면서도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지은이는 아빠를 찾은 기쁨과 할머니에 대한 배신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고, 김태호는 딸을 되찾은 행복과 앞으로의 걱정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제 진짜 어려운 일이 시작되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일찍 김태호가 지은이의 집 앞에 서 있었어요.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죠. 진실을 완전히 밝혀야 했어요. 할머니와 지은이, 그리고 자신 모두를 위해서 말이에요. 아, 왜 오셨어요? 지은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던 게 분명했죠. 김태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수진아, 어제 너무 급작스럽게 끝났지?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이순자 할머니도 거실에 나와 계셨어요. 밤새 울으신 듯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죠. 김태호를 보자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할머님,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수진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할머님, 정확히 언제, 어디서 수진이를 만나셨어요? 김태호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진실을 알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11년 전 4월 16일이었어요. 화요일 아침이었죠. 할머니의 기억은 생생했어요. 그날 아침 일찍 시장에 가려고 나왔는데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이 아이가 혼자 울고 있었어요. 이순자 할머니가 11년 전 기억을 되살렸어요. 김태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죠. 어떤 상태였나요? 옷은 더러웠고 신발도 한 짝이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 아빠, 엄마를 찾으면서 울고 있었죠. 할머니의 기억 속으로 돌아가 보면 그날 아침은 정말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인데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혼자서 울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엄마를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처를 둘러봤는데 어른은 아무도 없었죠. 그때 이 아이 상태가 어땠나요? 다친 곳은 없었고요. 김태호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날의 지은이 상태를 말하기 어려웠거든요. 외상은 없었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놀란 것 같았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때 기억이 조금 나요. 갑자기 지은이가 말했어요. 김태호와 할머니 모두 놀라며 지은이를 바라봤죠. 어떤 기억? 무서운 아저씨들. 그리고 어둡고 차가운 곳. 도망쳤던 것 같아요. 김태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딸이 납치를 당했다가 탈출한 거였네요. 그래서 기억을 잃었던 거고요. 수진아, 그때 어떻게 도망쳤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회가 생겨서 뛰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걸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이런 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었거든요. 이순자 할머니는 계속 설명했어요. 경찰관들이 여러 가지 물어봤지만 이 아이는 이름 빼고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는데요? 지은이라고 했어요. 자꾸 지은 하면서 김태호는 깨달았어요. 수진이가 수진이라고 말했는데 할머니가 지은으로 들으셨던 거였죠. 아, 수진이라고 한 걸 지은으로 들으셨군요. 경찰서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실종 신고를 접수했어요.
그리고 주변 지역 신문에도 공고를 냈죠. 아이 사진이랑 함께요. 할머니는 당시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어요. 제가 찾던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쪽이었어요. 집 근처 중심으로 했거든요. 김태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신고한 곳은 강북구였죠. 저희는 강북구 미아동에서 신고했어요. 너무 멀어서 정보가 안 닿았나 봐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지역별로 정보가 따로 돌았어요. 김태호는 안타까워했어요. 불과 몇십 킬로미터 차이로 11년을 헤어져 있었던 거였거든요. 한 달 동안 기다렸어요. 매일 경찰서에 전화하고 혹시 가족이 나타났나 확인했어요. 이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 아이가 저에게 너무 의지했어요. 낯선 사람만 봐도 울고 제가 조금만 안 보여도 불안해하고 할머니는 그때의 지은이가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설명했어요. 그래서 임시로 제가 돌보게 된 거예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아빠, 엄마 찾는다고 울고 할머니의 말에 김태호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때 자기가 곁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점점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왜 이름을 바꾸셨나요? 바꾼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지은이라고 계속 말하니까 성만 제 성으로 해서 호적을 만든 거예요. 할머니는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전 정말 수진이라는 이름은 몰랐어요. 저는 그때 서울 전체를 다 뒤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강북구는 빠뜨렸네요. 김태호는 자책했어요. 조금만 더 넓게 찾았다면. 아니에요. 서울이 얼마나 큰데요. 그때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할머님이 나쁜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김태호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수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턴가는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요. 저도 알았어요. 특히 이 아이가 커가면서 진짜 가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순자 할머니가 고백했어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이 아이를 잃을까봐. 할머니 마음도 이해해요. 하지만 아빠는 11년 동안 저를 찾고 계셨는데 지은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힘들어했어요. 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아빠에 대한 미안함이 공존했거든요. 수진아, 그럼 넌 납치당했다가 스스로 탈출한 거구나? 김태호는 딸의 용기에 놀랐어요. 10살 아이가 혼자서 그 상황을 벗어났다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도망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을 잃었구나. 너무 무서운 일이었으니까. 김태호는 딸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빠졌어요.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해요. 김태호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감정적인 정리만으론 부족했거든요. 저는 아직 혼란스러워요. 22년 동안 지은이었는데 갑자기 수진이라니. 지은이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어요. 어떤 이름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수진아, 급하게 정할 필요 없어. 천천히 생각해봐. 김태호는 딸에게 압박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아빠는 이제 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아. 하지만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지은이의 가장 큰 걱정은 할머니였어요. 치매가 시작되신 분을 혼자 둘 수는 없었거든요. 할머님도 같이 모시고 살자. 우리 집은 충분히 크거든. 김태호의 제안에 할머니와 지은이 모두 놀랐어요. 그럴 수 있나요? 수진이를 11년 동안 키워주신 분이에요. 당연히 가족이죠.
김태호의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이도 마음이 따뜻해졌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었죠. 김태호의 제안 이후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죠. 11년의 오해가 하루아침에 풀릴 수는 없었거든요. 지은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뭘 해드릴까요? 수진이. 아니, 지은이가 좋아하는 게 뭔가요? 이순자 할머니는 김태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제 딸의 아빠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수진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이제 진짜 이름이니까요. 저는 아직 어떤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은이가 중얼거렸어요. 지금까지 지은이였는데 갑자기 수진이 되라고 하니 적응이 안 됐죠. 김태호는 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네가 편한 대로 해. 저녁을 먹으며 김태호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서 이 아이 키우시느라. 저야말로 정말 죄송해요. 더 열심히 찾아드렸어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정말 가족을 찾아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이 아이가 제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혼자 살던 제게는 기적 같은 선물이었거든요. 이해해요. 수진이는, 아니, 이 아이는 특별하니까요. 김태호도 딸을 잃었을 때의 절망감을 기억했어요. 반대로 할머니는 지은이를 만나 삶의 의미를 찾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 아이가 없었다면 살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 아빠, 저는 두 분 다 소중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택을 강요받는 것 같아서 힘들었거든요. 할머니는 저를 키워주셨고 아빠는 저를 11년 동안 찾아주셨어요. 지은아, 할머니는 무서워. 네가 이제 나를 떠날까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2년 만에 얻은 가족을 잃을까봐 두려웠거든요. 특히 치매가 시작되고 나서는 네가 유일한 의지처야. 할머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진심이에요. 함께 살아요. 김태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님이 11년 동안 제 딸을 지켜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머님을 모실 차례예요. 정말 그러셔도 되나요? 저는 남이잖아요. 남이 아니에요. 수진이의 할머니이시니까 제 어머니나 마찬가지죠. 김태호의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따뜻함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정말요? 할머니랑 아빠랑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지은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렇게 다행스러울 수 없었죠. 그럼 저는 두 가족을 다 가지는 건가요? 수진아, 아빠도 할머니처럼 혼자 살았어. 네가 없는 11년 동안 정말 외로웠거든. 김태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매일 밤 네 방에서 울었어. 너를 지켜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서. 그러지 마세요. 아이가 이렇게 잘 자랐는데.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착한지 아세요? 이순자 할머니가 김태호를 위로했어요. 매일 제약 챙겨주고 병원 데려가주고 이런 아이를 키워내셨으니 훌륭한 아빠시죠.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제가 말렸는데도 할머니는 지은이의 성장 과정을 김태호에게 들려줬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대학교 가고 싶어 했는데 제가 아프니까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죠. 아빠가 곁에 있었다면 그런 고생 안 했을 텐데. 김태호는 또 자책했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말렸죠. 아니에요. 그 경험들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이 아이에게 항상 말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살라고, 남을 도우면서 살라고. 할머니는 지은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착한 아이가 된 거예요. 할머님 덕분이에요. 제가 키웠다면 이렇게 못 키웠을 거예요. 김태호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부잣집 아이로 키웠다면 지금의 지은이처럼 강하고 착하지 못했을 거였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바르게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혼자였어요. 남편도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도 없고 그러다 이 아이를 만난 거예요. 할머니가 자신의 외로움을 털어놨어요. 그래서 더 놓아주기 어려웠나 봐요. 할머님도 많이 외로우셨구나. 저는 그것도 모르고 원망만 했네요. 김태호는 할머니의 처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앞으로는 혼자 안 계셔도 돼요. 저희가 있잖아요. 할머니, 아빠, 저는 두 분 다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지은이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혈육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도 있는 거죠. 맞아.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야. 김태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님이 키워주시고 아빠가 찾아서 세 명이 만든 가족이야. 하지만 제가 치매가 심해지면 폐가 될까봐 걱정이에요. 할머니의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그럴 때까지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아프시더라도 가족이에요. 할머님, 제가 약속드릴게요. 끝까지 모실게요. 김태호의 진심 어린 약속에 할머니는 또 울었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 아빠라니. 지은이가 정말 복이 많구나. 저는 이제 어떻게 불리는 게 맞을까요? 지은이가 다시 이름 문제를 꺼냈어요. 할머니는 지은이라고 부르시고 아빠는 수진이라고 부르시고 둘 다 네 이름이야. 할머니한테는 지은이고 아빠한테는 수진이고. 김태호가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했어요. 11년의 오해와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지은이가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작았어. 이만했는데 할머니가 지은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김태호는 놓친 시간들을 이렇게라도 알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까? 지은이가 물었어요. 모든 게 변했으니 앞으로의 계획도 다시 세워야 했거든요. 천천히 정하자. 급할 것 없어. 할머니가 김태호에게 차를 끓여주고 김태호가 할머니의 약을 챙겨드리고 작은 배려들이 시작됐어요.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첫 번째 신호들이었죠. 내일부터는 진짜 가족으로 살자. 김태호의 말에 할머니와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1년의 오해와 아픔을 뒤로하고 세 사람은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기로 했어요. 쉽지 않겠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가능할 거라고 믿었죠. 일주일 후 김태호의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트럭에 할머니와 지은이의 짐을 싣고 있는데 생각보다 별로 없었죠. 22년 동안 산 흔적이 이게 다라니. 김태호는 마음이 아팠어요. 지은아, 정말 괜찮을까? 이렇게 큰 집에서. 이순자 할머니는 김태호의 커다란 집을 보며 위축됐어요. 평생 작은 집에서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곳에서 산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할머니, 집이 크다고 사람 마음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첫날 밤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할머니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밤에 길을 잃으셨거든요. 화장실을 찾다가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계셨어요. 여기가 어디지? 집이 어디 있지? 할머니는 완전히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지은이가 황급히 찾아다닐 때
김태호가 나타났어요. 할머니를 부축하며 조용히 말했죠. 할머니, 여기가 새 집이에요. 지은이랑 함께 사는 곳이에요. 아, 그랬구나. 깜빡했네. 새 환경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갑자기 심해졌어요. 지은이를 못 알아보는 날이 더 많아졌죠. 지은이는 충격이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지은이에요. 지은이? 지은이가 누구지? 아빠, 할머니가 저를 잊어버리셨어요. 지은이가 김태호에게 울먹이며 말했어요. 11년 동안 함께했던 할머니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괜찮아. 병이 그런 거야. 할머니 마음속엔 네가 여전히 있어. 설상가상으로 김태호 회사에도 위기가 닥쳤어요. 경쟁사가 주요 계약을 가로채가며 회사가 어려워진 거였죠. 딸을 찾은 기쁨도 잠시 현실의 벽이 높았어요. 회장님, 이번 분기 손실이 너무 큽니다. 구조조정을 고려해야. 아빠, 저 다시 일하러 나갈게요. 할머니 치료비도 많이 들고. 지은이가 현실적인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김태호는 반대했죠. 안 돼. 네가 그런 힘든 일 할 필요 없어. 하지만 지금 상황이. 결국 지은이는 다시 건설 현장에 나갔어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동료들이 지은이의 정체를 알고 나서 어색해했거든요. 야, 지은아. 아니지.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지? 사장님 딸이잖아. 팀장 장영수도 당황했어요. 팀장님, 저는 그냥 지은이에요. 달라진 건 없어요.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버렸어요. 누구도 지은이에게 힘든 일을 시키려 하지 않았고, 그게 오히려 지은이를 더 힘들게 했죠. 이제 여기서 일할 수 없겠어요. 그날 저녁 지은이가 처음으로 김태호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 제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김태호는 가슴이 벅찼어요. 11년 만에 딸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른 거였거든요. 수진아, 네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는데 김태호에 대해서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시는 거였어요. 지은이 아빠 고마워요. 우리 지은이 잘 부탁해요. 김태호는 세 사람의 첫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어요. 할머니가 아직 정신이 또렷할 때 기념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웃으세요.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사진사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세 사람 모두 진심으로 웃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회사 위기의 해결책은 지은이에게서 나왔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얻은 경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한 거였죠. 아빠, 이런 건 어떠세요? 일반 건물이 아니라 복지시설에 특화된 건축을. 수진아, 이 아이디어 정말 좋은데? 김태호는 딸의 창의성에 놀랐어요. 현장 경험과 따뜻한 마음이 결합된 아이디어였거든요. 복지시설 전문 건설회사. 시장성도 충분할 것 같고. 하지만 그날 밤 큰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였어요. 지은이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할머니. 지은이의 비명소리에 김태호가 달려왔어요. 빨리 병원으로. 구급차 안에서 지은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김태호는 운전기사에게 더 빨리 가달라고 부탁했죠. 할머니, 깨어나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지은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김태호는 딸을 위로하며 자신도 불안해했죠. 괜찮을 거야. 할머니는 강한 분이야. 치매가 갑작스럽게 악화되면서 뇌졸중이 온 것 같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요. 의사의 말에 지은이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김태호가 딸을 꽉 안아줬죠. 최선을 다해주세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깨어나실 거라고 믿어요. 지은이는 울음을 그치고 의연한 모습을 보였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주는 강인함이었죠. 그리고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할머니 이름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고 지은이와 김태호는 밤새 병원에서 기다렸어요. 지은이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정말 좋은 아빠 만났어요. 할머니가 소원하시던 대로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눈을 뜨신 거였어요. 첫 마디가 지은이를 찾는 말이었죠. 지은아, 어디 있니? 할머니, 여기 있어요. 지은아, 할머니는 이제 많이 아파. 하지만 걱정하지 마. 좋은 아빠가 생겼잖아. 할머니는 김태호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은이 아빠, 우리 아이 잘 부탁해요. 할머니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 보려고요. 저희 같은 아이들을 돕는 지은이의 제안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 할머니도 의미 있는 일을 한 게 되네. 할머니는 다행히 회복되어 일주일 후 퇴원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 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상태였죠. 이제 정말 가족이 서로 도와야겠네. 김태호가 말하자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예전만 못했지만 세 사람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진짜 가족이 된 거였죠. 아빠, 저는 이제 건설 현장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일?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돌보는 일이요. 그리고 재단 일도 하고.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도와줄게. 김태호는 딸의 새로운 꿈을 전폭 지지했어요. 돈보다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한 딸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저녁 시간 세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이제 자연스러웠어요. 할머니가 김태호에게 반찬을 챙겨주고 김태호가 할머니께 약을 챙겨드리고 우리 정말 가족 같아졌네. 지은이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이제 재단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김태호의 제안에 지은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죠. 세 사람은 이제 정말 하나의 가족이 되어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할머니, 아침 드세요. 지은이가 할머니께 죽을 떠먹여 드리려 하는데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요즘 들어 할머니는 지은이를 자꾸 낯선 사람으로 보셨거든요. 6개월 전만 해도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이제 말기 치매 단계에 접어드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지은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김태호가 딸의 어깨를 꽉 잡아줬죠. 얼마나 더 시간이 있을까요? 길어야 몇 달, 짧으면. 한편 복지재단 설립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서류만 해도 산더미였고 법적 절차도 까다로웠죠. 지은 씨, 이 서류에 문제가 있어요. 다시 작성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공무원의 말에 지은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벌써 5번째 재작성이었거든요. 회장님,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재단 설립 비용을 당장 지원하기는. 김태호 회사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재단 설립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군. 아빠,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요? 할머니는 아프신데 저는 재단 일만. 지은이는 자책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돌봄과 재단 준비, 2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할머니도 네가 의미 있는 일하는 걸 원하셔. 그날 밤 할머니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셨어요.
폐렴 증상이 나타난 거였죠. 119예요. 응급환자 있어요. 지은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폐렴이 심하게 왔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치매로 면역력이 약해져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최악의 상황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은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할머니, 저예요. 지은이에요. 중환자실에서 지은이는 밤낮으로 할머니를 돌봤어요. 김태호도 번갈아 가며 병원에서 생활했죠. 할머니, 깨어나세요. 재단 이름 정해야 해요. 일주일 후 할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하지만 몸은 많이 약해지셨죠. 지은아, 여기가 어디니? 할머니, 병원이에요. 많이 아프셨어요. 할머니는 이번엔 지은이를 또렷하게 알아보셨어요. 지은아, 할머니 말 잘 들어. 할머니가 지은이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죠. 할머니는 이제 많이 아파. 하지만 네가 있어서 행복했어. 그 재단 말이야. 이순자 사랑 재단으로 하면 안 될까? 할머니의 제안에 지은이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이름으로요? 그래. 할머니도 뭔가 의미 있는 일 한 걸로 남고 싶어. 지은이 아빠, 우리 지은이 잘 부탁해요. 할머니가 김태호에게 간절히 부탁하셨어요. 지은이는 착한 아이지만 아직 어려워요. 아빠가 잘 지켜줘야 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 목숨보다 소중히 지킬게요. 지은아, 세상에는 네가 도와야 할 아이들이 많아. 할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널 키운 것처럼 이제 네가 다른 아이들을 도와줘.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할머니는 집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의사도 환자의 뜻을 존중하자고 했죠. 집이 제일 편해. 우리 지은이랑 아빠랑 함께 있으니까. 그때 좋은 소식이 날아왔어요. 재단 설립이 최종 승인된 거였죠. 할머니, 재단 허가 났어요. 이순자 사랑 재단이에요. 할머니는 약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다행이네. 할머니 이름이 좋은 일에 쓰이는구나. 지은아, 지은이 아빠. 고마웠어. 할머니가 두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셨어요. 22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 이제 걱정 없이 갈 수 있겠다. 다음 날 새벽 할머니는 지은이와 김태호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고통 없이 평화로운 임종이었죠. 할머니. 지은이가 울부짖었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편안했어요. 장례식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옛 동네 이웃들, 병원 간병사들, 심지어 지은이가 일했던 건설 현장 동료들도 왔죠. 할머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지은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으니 할머니는 저에게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추도사를 읽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사랑하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할머님, 약속드렸잖아요. 지은이 잘 지키겠다고. 김태호도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순자 사랑재단으로 할머님의 뜻 이어가겠습니다. 장례 후 한 달 지은이는 슬픔을 딛고 재단 개관 준비에 매달렸어요. 후원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고 작은 문제도 해결됐죠. 할머니가 보고 계실 거예요. 제대로 해야죠. 김태호는 딸의 의연한 모습에 감동했어요. 1년이 흘렀어요. 드디어 이순자 사랑재단의 성대한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50명의 아이들과 수많은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은이가 이사장으로서 첫 인사말을 했어요. 할머니의 사랑으로 시작된 이곳에서 더 많은 가족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제 딸을 소개합니다. 23살에 이런 훌륭한 재단을 만든 지은이입니다.
김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1년 전 잃어버린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그때였어요. 개관식장에 경찰관이 한 아이를 데려왔어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길에서 발견됐다고 했죠. 기억을 잃은 채로 말이에요. 11년 전 저와 똑같은 상황이네요. 지은이가 그 아이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이 아이의 가족을 찾아줄까? 김태호의 제안에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구해준 것처럼 이제 자신들이 다른 아이를 도울 차례였죠. 안녕, 나는 지은이 언니야. 너는 이름이 뭐니?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지은이가 그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마치 11년 전 할머니가 자신의 손을 잡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괜찮아. 우리가 네 가족을 찾아줄 거야. 그동안 우리랑 함께 있자. 그 아이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어요. 저녁이 되어 김태호와 지은이는 할머니 묘소를 찾았어요. 할머니, 오늘 개관식 잘 마쳤어요. 할머니 덕분에 더 많은 아이들이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은이가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아이를 만났어요. 11년 전 저 같은 할머니, 저희는 계속 사랑을 전할게요. 혈육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김태호도 할머니께 약속했어요. 수진이가, 아니, 지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이제 저도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어 볼게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김태호와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새로운 아이의 가족을 찾아주러 가자, 아빠. 그래, 수진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11년 전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더 큰 사랑의 이야기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아빠와 딸의 사랑이,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지은이와 김태호가 새로운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위로 따뜻한 석양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오늘 수진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